부동산 문제로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청이 일제히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에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끊겨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몸무게도 4kg, 5kg 빠졌거든요. 아기들 보고 있으면은 진짜 눈물밖에 안 나고, 심지어 저는 이번 정권 지지자였어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고 선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구의 대리시험으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조카딸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사생활 폭로도 예고됐습니다. 코로나까지 재확산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승객들이 마구 때렸습니다. 버스, 지하철처럼 택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승객과 기사들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에 물폭탄이 쏟아져 480년 전 명나라 때 지어진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난소까지 침수됐고 규슈 지역에서만 6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위반에 놀란 문재인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에 이어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집을 다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 처가는 물론 고위공무원단 1,500명이 당장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불똥이 예상 외의 방향으로 튀긴 했지만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다주택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하루빨리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주택 처분 대상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2급 이상의 1,500명가량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시한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문재인 정부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18명의 장관 가운데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관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됩니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해 말 본인이 언급한 원칙에 따르면 2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홍 부총리는 불입금 문제로 팔 수도 없다며 입주 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지난 3월 공개된 관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 중 다주택자는 8명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입니다. 강 장관은 본인 명의의 관악구 다세대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종로구 오피스텔,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 측은 다세대 주택엔 노모가 살고 있고 오피스텔은 남편과 지인들이 함께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남편 명의의 종로구 아파트, 일본 도쿄 아파트를 뒀습니다. 종로구 아파트에 박 장관의 시부모가 살고 도쿄 아파트는 박 장관의 남편이 일본 거주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거용 아파트 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 임기 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과 교수로 재직했던 스웨덴에 집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고,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목동과 대전 도룡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 명의 오피스텔 외에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집을 팔아 다주택자를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청주 집에 이어 서울 반포집마저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게 생긴 노 실장, 이번엔 세금을 아꼈다며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달 안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 처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 신분이 됩니다. 노 실장은 지난 2006년 2억 8천만 원에 20평대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같은 평수대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호가는 11억 원에 형성됐습니다. 8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에선 노 실장의 절세 전략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에겐 한 주택만 있어도 세금 폭탄을 토하면서 정부 지도자들은 신박한 절세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까? 노 실장은 2, 3천만 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며 청주 아파트를 팔았고 1주택자 신분이 됐습니다. 최대 4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반포 아파트는 1주택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 수천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결과적으로 3억 원 안팎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노 실장으로부터 이번 달 안으로 주택을 처분받을 것을 권고받은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입니다. 노 실장은 논란 끝에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참모들은 여전히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총선 후 2년 내에 다주택을 팔겠다고 서약을 했었지요. 여론이 악화되자 2년은 너무 길다며 올해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2명의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2년이나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며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기한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의원들을 상대로 주택 처분 계획을 직접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처분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마포주택 등 3주택자로 거론된 김홍걸 민주당 의원 측은 강남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희호 여사의 자택인 마포주택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예정돼 있어서 아직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다주택 처분은 했지만 똘똘한 한 채만 남긴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만 남겨두면서 40년 실거주 중이고 재건축 전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1가구 1주택이시고 10년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했고 그러면 파실 수 있어요. 박 의장은 반포 아파트 매각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에도 다주택자 의원이 41명이나 있지만 강제 처분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입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강제 처분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여야 호주머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게 민주당사인데요. 산지 4년도 안 된 이 여의도 당사가 100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반면 미래통합당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어떻게든 당사를 사겠다며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지상 10층, 지하 4층짜리 건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9월
흩어진 당 조직을 한데 모으겠다면서 200억 원가량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은 80%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리해서 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불과 4년도 안 돼 당사 건물 시세는 100억 원가량 올라 300억 원을 호가합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 잠시역 빌딩들이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겠죠. 미래통합당도 여의도에 당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당 당사는 국회에서 약 1km, 차로 5분 걸리는 이곳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8층 건물에서 2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파동으로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후 월세를 내고 당사를 이용해왔습니다. 임대료보다 이자가 지금 더 싸기 때문에 재정 합리화 측면에서도 당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두를 내는 겁니다, 지금. 다음 대선 준비를 위해 당력을 모은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모두 공직자들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집값을 잡으랬더니 왜 집을 팔고 있나? 이 시민들의 진짜 관심은 곧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공급은 늘리고 양도세율은 높여서 이 차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위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양도세 강화는 여당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안입니다. 먼저 종부세. 확실히 오릅니다. 왜냐? 이 고가주택이나 집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겨야 이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인식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공급 확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진 지 7년이 지나도 허가가 잘 나지 않는 데다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가 있는데요.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3기 신도시에 이 17만 가구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실정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대책으로 이제 유력한 건 양도세를 올리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했고요. 양도소득세는 더 낮추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은 한 발 나아가서 양도세를 올린다는 건데요. 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대책들로 이제 집값이 잡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서 이 집값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당에서 남은 혜택마저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르면 내일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네. 맞습니까?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일 발표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 강화의 경우 이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중이어서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곧 나올 22번째 대책이 환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나빠지는 민심,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확 올리면서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 많이 뛰었습니다. 확정된 숫자를 확인한 집주인들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세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집주인들은 재산세가 20% 올라 뜯기는 기분을 느끼고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30%까지도 뛰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도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세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게 명약 관화로 1가구 1주택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곳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1년 사이 재산세가 100만 원 넘게 뛴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662만 원, 작년보다 15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제곱미터는 538만 원으로 1년 새 105만 원 상승했습니다.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영향입니다.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경우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소간의 조세 저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공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 연말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저희 같은 그냥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보유세 폭탄에 실거주자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꿈이 깨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앞두고 은행 대출이 갑자기 막힌 건데 집이 이미 있는 시민들도 정부가 자신들을 투기 세력으로 모는 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실수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 피해를 주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실제 피해를 받는지 물었더니 댓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이분은 검단 신도시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잔금 대출이 축소돼서 아이 계획을 미루셨대요. 청주분들도 많으시네요. 양현준 씨는 분양받은 양주 옥정 신도시가 조정 지역이 되면서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약 4,70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 은행에 원래 살던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까지 해놔서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제가 계약한 이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 가고 싶으셨던 이유는? 와이프랑 아들이 있는데요. 서울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3억대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양주 지역밖에 없었고요. 투기 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동탄 2 신도시. 은행에는 매일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3년 전에 처음 여기 당첨되셨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내 재산도 어느 정도 증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굉장히 당첨되기 어려웠고요. 평균 가점이 70점대였습니다. 경기도권은 2억 3억짜리 집도 많아요. 그런 집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1주택자 취급해서 대출도 못 받게 하면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집을 갈아탑니까? 그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입주하기로 했던 청주의 신축 아파트 앞에 두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명의로 저희 이제 부모님이 10년 전부터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2주택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계약금도 다 날려는 상황이고 캐피탈을 알아봐야 하는데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그 꿈마저 그리고 들어가 있는 계약금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지금 몸무게도 4kg, 5kg 빠졌거든요. 아기들 보고 있으면은 진짜 눈물밖에 안 나고 심지어 저는 이번 정권 지지자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노영민의 승부수. 네. 노영민 실장이 반포집을 이제 처분하기로 했는데 네. 뭐 승부수라기보단 떠밀린 거 아닌가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청주집을 처분하고 했다고 한 지 6일 만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심하고 있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노 실장을 등떠민 건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 노 실장을 압박했고요. 일각에선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됐고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노 실장 하면 자타공인 최고 핵심 실세인데 네. 이번 일로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주중대사를 지낸 대통령 최측근인데요. 한때는 이렇게 당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저럴 때도 있었는데. 네. 자, 노 실장 여당에서 이제 사퇴 얘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뭐 네. 집을 팔았으니까 이제 사퇴 얘기는 안 나오겠죠? 이게 또 공교로운데요. 노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던 사람이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합이 잘 맞고 국정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김 장관도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당장 후임으로 임명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 부동산 사태가 여권 지형에도 또 영향을 미치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탄력받은 이재명. 이 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뭐 또 탄력을 받았나 보죠? 네, 오늘 이 지사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1% 이내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걸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주시면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건데요. 현행 보유세율이 0.16%인데 이걸 최대 1%로 올려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뭐 이 지사 빠르긴 빨라요. 이 뜨거운 네. 부동산 이슈를 또 활용한 건데 네. 근데 이게 현실성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조차도 좀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국토보유세 말씀을 하시는데 1%는 좀 과합니다, 솔직히. 0.5도 좀 세긴 셉니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래도 이 지사의 지지율이 더 올랐던데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8%, 이재명 지사가 20%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많이 좁혀졌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이재명 관련주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여권 내에서 양강 체제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또 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속보입니다. 팀닥터로 불리는 안모 씨가 또 다른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감독과 선배 선수들은 빠져 있어서 논란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주시 체육회장이 검찰 청사를 찾았습니다. 경주시청팀 선수 4명이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계속 저희들 연락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은 모두 감독과 선배 선수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도 앞서 대한체육회에 낸 진술서에서 자신 혼자 술김에 최 선수를 폭행했고 감독은 말리기만 했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전현직 선수 2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감독과 안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혐의가 안 씨에게 집중되도록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저희들도 그게 누구 말에 맞는지 모르죠. 옛날 선수들의 기정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저희들이 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최 선수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모 선수에게 선배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후 팀 내 괴롭힘이 한층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를 왕따시키고 지 눈맞게 나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형한테 찍혔는 것 같다 이하고 그때 그랬으니까. 오늘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해선 경상북도가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감독과 선배 선수들은 자신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선배가 후배 선수를 이간질하는 정황도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없다고 주장했던 김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 하지만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 훈련에서 장 선수가 한 말은 사뭇 달랐습니다. 쟤한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 내가 욕을 다 하고 내가 때리고 내가 관심해서 안 들어줬는데 이제는 관심을 차라리 안 주고. 자리에 없는 후배 선수를 흉보며 감독의 폭행 사실을 공공연히 말합니다. 폭언과 폭행은 감독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김 감독의 폭언과 폭행은 다른 음성 파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냅니다. 장 선수가 최숙현 선수를 따돌리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배 선수에게 최 선수는 물론 부모까지 거론하며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갈라놨다고 비난한 겁니다. 최 선수에 이어 동료 선수들도 오늘 김 감독과 장 선수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김웅 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억대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웅 씨가 법정 안으로 향합니다. 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계시는 건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손석희 JTBC 사장을 만나 과천에서 난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언급하며 자신의 채용과 2억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몇 달씩 협박하고 취업과 합의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손 사장의 용서도 못 받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앞서 손 사장도 지난 4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손 사장 관련 사고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 보도를 암시한 건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법원에 대한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선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장례식이 열렸고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헌화를 합니다. 사법정의라고 적힌 영정 앞에는 술병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장례식을 연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분노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공범이다.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과 분노를 의미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이 성범죄 엄벌 의지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는 언제까지 여성들을 절망에 빠뜨릴 셈인가? 성범죄자 처벌보다 스스로 위신을 더 중히 여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미국 법무부도 국내 언론의 질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4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에 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는 등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구가 대신 시험을 쳐준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놀라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이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 폭로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카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Trust me, I'm like a smart person. 미국 아이비리그 학력 등을 앞세워 자신의 명석함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조카 메리 씨는 다음 주 발간되는 책을 통해 삼촌 트럼프가 친구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방 판사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 역시 학창 시절 숙제를 도맡아 줬다고도 했습니다. I do have a sister who's very smart and a very good person. 심리학 박사이기도 한 메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절제된 대응과 정보 분석이 불가능한 3살 수준이라 진단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사생활은 15년을 함께한 보좌관이 오는 9월 폭로합니다. 취임식 비용 부당 청구 문제로 해임되기 전까지 최측근이던 울코프가 출간하는 회고록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의 회고록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카 그리고 부인을 향한 폭로전 등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텍사스주에서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재선 가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he 4 days leading up to the 4th of July combined were the 4 deadliest days that we've had. My concern is that we may see greater fatalities going forward.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지역인 플로리다에서 이번 주말 대선 자금 모금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회고록 폭로전이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이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역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 브라질은 이 대통령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확진된 뒤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평소 코로나19를 감기쯤으로 취급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sse vírus é quase como já dizia no passado, era muito criticado, era como uma chuva, né? Vai atingir você. Alguns não, né? Alguns têm que tomar o maior cuidado.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언제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벗기도 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 복용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Sabemos que hoje em dia existem outros remédios que podem ajudar a combater o coronavírus, mas uma pessoa que está dando certo. Então, eu confio na hidroxicloroquina. 현재 코로나19 브라질 확진자는 166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반면 안드레스 마누엘 멕시코 대통령은 민간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화릅니다. 소탈한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복잡합니다. 마누엘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사치라며 대통령 전용기를 팔았습니다. Daría pena, se me caería la cara de vergüenza subirme a un avión lujoso en un país con tanta pobreza.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지만 일반인과 섞여 여객기를 타다 보니 방역 조치에 따라 평소 안 쓰던 마스크까지 쓰게 된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워싱턴 DC로 향하는 직항편도 끊겨 애틀랜타를 경유하는 2박 3일 여정이 됐습니다. 마누엘 대통령은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가져가지만 미국이 한 번 더 검사를 요구하면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 달 넘게 쏟아지는 폭우에 중국의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80년 전 명나라 때 지어진 다리도 무너졌습니다. 베이징 성해란 특파원입니다. 급류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고 위태롭게 서 있던 다리는 폭삭 주저앉습니다. 480년 전 명나라 당시 지어진 다리가 폭우에 휩쓸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국 내 폭우 피해가 집중된 안후이 성과 맞닿은 신안강 저수지는 60여 년 만에 29개를 모두 열었고 후베이 성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9명이 매몰됐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중국 26개 성에서 최소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7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해 지역 수험생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굴삭기에 올라타거나 밧줄을 부여잡고 물살을 헤쳐야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조보트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했지만 어제는 1,500명이, 오늘도 200명 가까운 수험생이 제때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차선을 이탈한 대형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심 10m 깊이의 저수지로 추락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대입 시험을 치르고 돌아가던 수험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 5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또 다른 이웃 국가인 일본도 폭우로 7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이재민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걱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활기찼던 시내는 진흙으로 뒤덮였고 앞부분을 땅에 박은 차량은 세로로 서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어디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これはちょっともう想像もつかない、昔で言うならバケツの水ひっくり返したっていうような、そのような雨だったけれど。 여전히 물에 잠긴 마을에는 자위대가 투입돼 보트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규슈 지역에선 현재까지 59명이 숨지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17명입니다.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선 7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이 단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고지대 산에 임시로 만든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휴대전화 신호도 끊겨 고립된 상태입니다. 孤立した集落に自衛隊また対応するべき全力で挙げています。特に自衛隊は1万人から2万人に体制を拡充しておりますので 일반 대피소에는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이재민들의 생활 구역을 나눈 겁니다. 비구름은 일본 본토로 북상해 기후현과 나가노현 등 중부 지역까지 덮쳤고 범람한 강물에 800세대 가까운 집이 고립됐습니다. 西日本から東北地方にかけての広い範囲でさらに9日以降も雨が続く恐れがあります。 일본을 강타한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인근으로 북상해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마전선의 영향은 모레 새벽을 전후로 가장 강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에서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경찰이 따로 대책까지 세울 정도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늦은 시간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 4명 쪽으로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일행들은 다가온 남성의 손을 붙잡더니 다짜고짜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행도 덩달아 손찌검을 시작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갑니다. 폭행 피해자는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승객이 폭행을 한 겁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시민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택시기사를 탓합니다.
결국 이날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한 승객 2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건 46건에 이릅니다. 마스크 관련 범행이 이뤄진 곳은 버스가 가장 많고 택시와 지하철 순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행이나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며 컴퓨터 있는 모텔방들만 빌린 일당.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설계사를 사칭해서 남의 돈을 뜯은 사기단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경찰관이 탄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20분 뒤 경찰관들이 30대 남성 1명에게 수갑을 채워 밖으로 나옵니다. 이날 검거된 30대 남성 2명은 카드 사기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텔방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로 바꿔주겠다는 홍보글을 반복해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유명 신용카드 회사의 설계사라며 가짜 명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카드를 바꾸려고 한 시민들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용 중인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가서는 예금을 인출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고리에 대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카드 사용 시 피해자들이 알림 문제를 못 받게 하려고 잠시 전화기를 꺼두라고 미리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총 1억 8천만 원. 일당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컴퓨터가 설치된 방을 요구했습니다. 컴퓨터 2개 있는 방이라서 판교에 대피사에 근무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옆 건물에서 자기네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검거된 남성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죠. 결국 정부가 모레부터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종교로 조치를 확대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성당 문이 굳게 닫혔고 미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도와 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 조치됐습니다. 성당으로는 첫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이 성당은 발열 체크나 거리 두기 같은 성당 안에서의 방역 수칙은 지켰던 걸로 조사가 됐지만 신도들이 따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전파가 이뤄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다른 모임을 한 거죠. 식사 자리를 식당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진자들이 나왔고. 방역당국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양, 광주 등 최근 집단 감염의 약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모레부터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련회와 통성기도, 교회 내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WHO가 뒤늦게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이 더 엄격해질 수 있는데요. WHO가 중국 편을 든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보낸 공개 서한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that have been described cannot be ruled out. 그동안 WHO가 고수해온 침방울 감염 견해에 따르면
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 감염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침방울에서 수분이 증발한 밀입자가 장시간 떠다니는데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 2m 이상 떨어져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강조해온 WHO의 예방수칙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deserving urgent global public health needs. 탈퇴 통보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고 1년 뒤인 내년 7월 6일에 탈퇴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첫날 WHO에 다시 가입하겠다며 트럼프의 결정을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팔팔 끓는 냄비에 닭 한 마리 요리를 하는 이 남성,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는 닭 한 마리를 소울푸드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했는데요. 어제 방한 뒤 만찬 메뉴도 원래 닭 한 마리였다는데 의도치 않게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 코로나19 검사 때문이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오산 공군기지 비건 부장관 일행이 탄 미 군용기가 착륙합니다. 하지만 이 착륙 뒤에도 일행은 오산기지 안에서 예정이 없던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6시간 동안 기지에서 대기한 뒤 밤 9시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출장 주문으로 닭 한 마리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입국자는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인데 비건 일행은 다 준 거냐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2주간 자가격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물어보니 외교 A1 비자 그리고 공무 A2 비자 소지자는 격리 면제 대상이라는데요. 미 국무부 소속인 비건 부장관 일행도 면제 대상입니다. 일반 승객과 접촉이 많은 민항기가 아니라 군용기를 타고 입국한 점도 고려됐다는데요. 어제 비건 일행이 미국에서 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그 결과만 제출하면 격리 면제를 해주기로 양국 간 협의가 됐는데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Your KCDC was excellent to work with, and everybody's healthy.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 인사가 아니어도 긴급 치료나 또 직계가족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할 땐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뒤에도 방역 당국의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기 쉽지 않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윤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주영 기자, 이제는 봉합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침묵하던 윤 총장이 꺼낸 카드부터 알려주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조금 전 오후 6시 10분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기다리겠다라며 통보한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까지였는데 이 시한을 16시간 남겨놓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총장은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 서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건의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법무부는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나 변경을 포함한다며 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의 건의가 나온 지 2시간도 안 돼서 추 장관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인데 이 양측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끈 뒤 호련히 당을 떠났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모임을 꾸려 모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모임의 별칭은 알콩달콩입니다. 이 귀여운 이름과 달리 큰 꿈을 향한 대선 준비 모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친문 최지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 모임이 모레 출범합니다.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재설계회의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콩달콩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국민들이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모임에는 양향자, 오영환, 이탄희, 홍정민, 소병철 등 초선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데 전문성을 지닌 영입인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임에 노동, 세제, 산업, 국방, 외교,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을 둘 계획인데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정책 논의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 승리 후 당을 떠났던 양정철 전 원장의 여의도 복귀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정책 공부 모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차기 대선뿐 아니라 차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의제개발 연구단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문 핵심이 주도하고 전 현직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다 보니 알콩달콩이 민주당 내 최대 세력으로 떠올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름철 필수품 에어컨이 여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설치하면 잊고 지내는 실외기를 꼭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요. 살펴보셔야 할 내용 이지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다용도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은 뒤 현장에 들어가니 에어컨 실외기가 시커멓게 모두 탔습니다. 최근 3년간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700건에 육박합니다. 4건 중 3건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실외기에서 어떻게 화재가 나는 걸까?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실외기에 전원을 연결하자 10초도 되지 않아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튑니다. 전기 공급을 끊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실외기 바깥으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실외기 내부에 쌓인 습기나 먼지가 전류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열과 불꽃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습기나 먼지 등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지나 기타 쓰레기 등 주변 정리를 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방지를 위해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직관의 묘미는 파울볼 줍기죠. 무관중인 요즘 파울볼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파울볼 행방을 따라다녔다고요? 네, 관중이 없는 요즘엔 구단 직원들이 파울볼을 줍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가 직접 파울볼을 주우러 다녀봤습니다. 이 파울볼들이 어디로 많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수거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3회 초 삼성 김동엽이 친 타구가 1루 관중석으로 향합니다. 드넓은 관중석에서 파울볼은 여간 찾기 힘든 게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야구장엔 또 하나의 고된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어제 고척에선 총 12개의 파울볼들이 관중석으로 떨어졌는데요.
1루와 3루 내야 끝에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홈팀 응원단이 있는 1루에 밀집됐습니다. 우타자들의 밀린 타구, 타이밍이 맞지 않은 타구들이 1루 쪽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파울볼들은 네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수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일부터는 선수들이 경기 전 훈련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삼성이 키움을 4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국 스포츠를 들었다 놨다 했던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골프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박세리죠. 98년 외환위기 당시 양말을 벗고 쳤던 그 샷 장면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염정원 기자입니다. 물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를 봤는데 거기 살짝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아직 기회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것이 막 도전하고 싶을 때였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골프는 박세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쑥스러워. 아마 저 장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워낙 진짜 어제 같고 아직도 되게 생생해요. 당시만 해도 골프는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한국의 뉴스가 언론에 나오고 하지는 않았고 기사가 나오면 그 신문에 되게 작게 박세리의 US 오픈 우승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기자분들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어딜 가든 너무 금방금방 알아보고 급한 마음에 잡고 당기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박세리를 보고 자란 이른바 박세리 퀴즈 덕분에 한국은 골프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든든하고 너무 고맙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꼭 꿈꿔온 꿈이 어느 누군가의 꿈이 된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엔 예능 프로그램에서 털털한 누나, 언니 이미지로 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골프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에 기여하고 싶다는 박세리. 제2의 인생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장마 패턴이 바뀌면서 요즘 비 아니면 무더위죠. 내일은 비와 무더위 소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더위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은 폭염 기준인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내륙도 30도를 넘나들면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떼약볕도 강해서 볕 차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죠. 지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서 대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지금은 일본 열도에 걸쳐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와서 내일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최고 6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까지 내려간 뒤 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감정을 가지게 됐다. 푸르지오, 미소지움, 백년가약, 꿈의 그림, 이 편한 세상. 집들은 감정을 정하고 입주자를 부른다. 이 시에 나온 예쁘게 지은 아파트들 이름처럼 집 한 채 정말로 국민들을 웃게 하고 평생의 꿈을 좌지우지합니다. 정책의 책임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런 대책을 절대 적용하면 안 돼요. 네. 내 집 한 채를 결정짓는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미 21번 나온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모양입니다. 양도세가 하도 바뀌어서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안 샀다가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진 시민들.
더 이상 양치기 정책은 안 믿겠다고 합니다. 국민은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